고구려에 12개의 왕릉이 있는데 다 피라미드형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완벽하게 백척 해당이 되고요. 완전한 정삼각형이 돼요. 어마어마한 축성 능력에는 불가능하거든요. 거의 퍼펙트예요. 완전에 가까워요. 분석해 보니까 단군 신화의 구조와 일치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기하학적인 모형을 해가지고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우리 문화가 원래가 굉장히 뛰어난 면이 많습니다. 물론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서양의 어떤 특정한 지역처럼 거대하거나 화려하거나 치밀하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는 문화가 상당히 뛰어난데 그 문화는 내면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사유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 특성을 보존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산성이라든가 왕릉 같은 경우는 비교적 파괴가 되질 않았어요. 첫 번째 산성 같은 경우는 축성술이 대단히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성을 잘 모르고 있는데요. 중국성, 일본성, 유럽성을 비교하면서 우리 성은 그냥 평범해 보여요. 혹사 담장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우리의 생태 환경과 우리의 지정학적 조건, 군사적 환경에 맞게끔 철저하게 계산된 것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그 돌들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화강암돌입니다. 그러니까 화강암돌은 일단 쌓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토목광 능력이 뛰어난 것이죠. 축성술이. 그런데 일단 쌓아놓고 보면 그것은 장기간 오랫동안 보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특성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는 외환이 거의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은 서울 한복판이라 예를 들면요. 서울 지역까지 외적 세력이 들어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를테면 임진왜란 때 서울이 20일 만에 함락됐고요. 그리고 병자호란 때 잠시 이 근처, 그리고 인조의 남한산성이 있듯이 나머지 같은 경우는 거의 한반도 중부 지역은 적군의 대규모 내습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한반도 북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산성이 많이 보존되어 있고요. 이런 면에서 왕릉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려만 하더라도요. 초기에 만주적에 있었던 고구려의 왕릉들은 많이 도굴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미천왕의 묘를 파고 시신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대로 보존된 이유가 역시 적군의 침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관점인데요. 하나는 우리 문화가 가진 특성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다루기 힘든 화강암을 떡주무르듯이 주물러서 각각의 석조 건축물, 특히 산성들을 그렇게 산에다가 쌓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성 능력이냐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외적의 치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유적과 유물을 보존할 수가 있었다. 이것이 저의 학자적 견해입니다. 사실은 장군청은 피라미드형인데요. 고구려의 현재 지반 지역에 있는 옛 수도권 지역에는 12개의 왕릉이 있는데 다 피라미드형입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지구라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마야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의 이런 특별한 건축물들은 높이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축성 양식상 이렇게 계단식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계단식을 넘어가지고 전체를 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각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도 사실은 홍산문화라고 해서 약 5,500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계단식 적성 무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한동안은 그것이 사라졌다가 특히 고구려의 전기 또는 그 이전부터 조금씩 쌓아지다가 고구려 전기에 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것이 만들어지고요.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장군총이라든가 또는 광교태양릉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4세기 말 5세기 초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 볼 때는 거의 퍼펙트예요. 완전에 가까워요. 특히 장군청은 누구나 보더라도 철저하게 기하학적인 모형을 해가지고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논문을 쓰면서 수리로 분석해 봤는데 완벽하게 정삼각형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사각뿔이 되는 거죠. 그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각 변의 지름을 보니까 고구려 척으로 100척에 해당합니다. 고구려 나름대로 자가 있었던 겁니다. 고마척이라고 그래서 그건 일본 측 기록에도 나와요. 그때 평균 한 35.2m 정도로 계산되는데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완벽하게 100척에 해당이 되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사면도 100척에 해당하니까 완전한 정삼각형이 돼요. 그렇다면 여기는 분명히 고마척을 가지고 세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계산식 적성 무덤이잖아요. 그러니까 1층, 2층, 3층, 4층 딱 되어 있는데 총 건축물이 7층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층마다 계단이 3개씩 있으니까 총 21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가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고 분석을 하듯이 우리 피라미드도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분석해 보니까 이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단군 신화의 구조와 일치하고 있어요. 단군 신화와 그리고 고구려 건국 신화인 주몽 신화 또는 동명왕 신화는 일치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37은 21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는 단군 신화에서 환웅이 원하 위인 인간이 되고자 하는 운과 호랑이에게 붙인 겁니다. 그때 쑥 한 주가 마늘 20개를 주면서 너 불견 일광 100일,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인형, 사람의 형태를 얻을 것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3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해서요. 여러분들의 최소한도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누구나 다 아는 숫자예요. 왜냐하면 아기를 낳게 되면은 37일, 3일에 동안은 집 앞에다가 금줄, 인줄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색빨간 고추라든가 수치라든가 청색 생솔가지를 꽂아 놓는데 이것을 꼭 37일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0일 잔치를 하는 건데요. 고대 세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미가 있었고요.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습속입니다. 그런데 이 장군총도 37은 20일로 되어 있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분석해 보니까 이 장군총은요. 보통 사람들이 가서 보게 되면은 맨 끝층을 못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위층은 건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로만 된 것이 7층이고요. 그 외에는 텅 비었는데 이걸 연결시키게 되면 정삼각형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건물이 있었다는 증거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94년도부터 다녔으니까 그 위까지 올라가서 돌 난간 구멍도 확인했고 중국 사람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당연히 여기서는 건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위에서도 층층에서도 주변에서 워낙 기업편들이 많이 발견되고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그렇다면 전체를 구분해 보니까 7층 중에서 4층까지가 딱 3분의 1의 구조고요. 그 위가 또 3분의 1이에요. 그때 시신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바로 큰 건물이 있었는데 이건 일종의 신전이죠. 이런 것들은 제가 피라미드의 끝까지 올라가 왔습니다만 어디서나 비슷한 구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피를 받고 태어난 존재라면 그들의 시신은 당연히 하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고구려는 중요한 기록이 있는데요. 삼국지 위지 동의존이라든가 이런 기록을 보면은 고구려인들의 풍습, 특히 장례 풍습과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구려인들의 말로 바로 3일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장이라고 해서 무덤에 많은 것을 묻어놨고요. 무덤 주변에는 송백,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었다는 기록들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부여의 영과 함께 고구려의 동맹, 동해의 무천 등등의 제천 행사가 있는데 나라 동쪽에는 큰 혈이 있다. 국동대열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또는 특별한 때에는 나라 동쪽에 있는 굴에 있는 큰 신을 모셔와요. 그 신은 수열신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화부인이에요. 그래서 모셔가지고 다시 그 위에서 뭔가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그러니까 동명왕과 그 부인이 모셔진 것은 무덤 현실이지만 그 위에 건축물은 텅 비어 있겠죠. 세계적 관례를 볼 때.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바로 나라의 임금이 주재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해모수와 그리고 국동대열에서 모셔오는 유아부인이 압록강을 따라서 내려와서 모셔오면은 여기서 만든 합판의 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의식을 겸해지만 고구려는 다시 한번 새해와 마찬가지로 리튜얼이죠. 새로운 나라로 거듭난다는 그런 의례 행위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장군총은 그냥 누가 묻혔느냐는 무덤으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이건 굉장히 단순한 분류고요. 그래서 많은 설이 있지만은 여기에는 저는 이것은 고구려의 시조미어이면서 동시에 신단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즉 제사와 그리고 무덤 형식을 같이 겸한 것이죠. 고구려는 정말 특별한 것인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무덤 그리고 불명확하게 장수학능설 무슨 이런 설들을 취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고구려의 시조는 추모죠. 주목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신은 유화부인이에요. 유화부인은 일종의 지모신이지만 수신이라고도 그럽니다. 물의 신이기도 하고 동물 신이기도 한데 이렇게 큰 성에는 주몽사라는 사당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여신을 모신 사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게 되면은 전투가 벌어질 때 위급하면은 주몽사에 화려하게 치장하는 여인을 보내서 주몽에게 빌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부여신은 수시로 빌고
부여신에 해당하는 목상도 발견이 된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늘날의 평양 지역이니까 고구려의 수도잖아요. 마지막 수도 지역에서는 조선 말까지도 거기는 신모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모는 바로 유아부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당연히 큰 성이나 그리고 가장 큰 성인 수도에는 이렇게 실모신 신전이 있게 마련이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바로 그 장군청 있는 뒷산 이름은 용산이거든요. 왜냐하면 고구려는 건국 신화에서 용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헤모스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5마리 용이 끄는 황금마차를 타고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주몽도 용의 자식이에요. 그리고 늘 용과 더불어서 정사를 논하고 마지막에는 용모를 딛고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늘 용과 연관된 것들이 많이 있고, 특히 오늘날의 대동강 지역에는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평양 지역에도 용산 있고, 용산 앞에는 전 동명왕릉, 그래서 동명의 무덤이라고 하는 설화가 절여져 있는 진팔이 고분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거길 가봤고요. 거기 가게 되면 전시실을 만들어 놓고 바로 추모의 일생을 쭉 그림으로 그렸는데 헤모스가 내려와서 유아부인과 만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고구려의 첫 수도가 지금 흔히 말하는 환인지역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즉 홀본의 위치가 거기라 보지는 않지만 중국 사람들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환인지역에는 환인 오녀산성을 용산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것은 아마 그 후대에 이런 신앙의 연장선상에서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반드시 수도에는 시조묘를 모시는 무덤과 함께 신당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문화 현상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약 420년 동안 중간에 약간의 이동이 있었지만 수도 역할했던 국내성에 시조묘가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증거라든가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제가 분석했던 장구청의 구조를 보면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우리 역사를 해석할 때 단순하게 현상을 얘기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 시대는 지났고요. 그 현상 속에 숨어져 있는 기호를 분석해서 그 본질과 내용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 민족의 가장 중요한 시조 또는 모신 신앙의 철회면은 그건 당연히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관한 많은 논쟁이 일어나길 바라고요. 저는 최학설이 옳다고 얘기하지 않지만 이런 제가 안을 제시한 지 꽤 오래됐지만 우리나라의 역사학계라든가 미술사학계라든가 사상계에 있어서는 반응 자체가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 역사학은 기호를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안국동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외국인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부산에서도 보고요. 그리고 박물관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더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첫 번째는 한국이 성장한 것이죠. 첫 번째는 경제적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정책 성장도 했고 군사적 성장도 했어요.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불을 지른 것이 결국 K-팝에 이어서 캐대언이라는 프로가 있거든요. 그게 일전 계기가 된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K-팝이라든가 한류를 통해서는 우리 문화의 정수라든가 본질보다는 주로 현상적인 것, 대중적인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궁금하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무엇을 생각할까? 그리고 캐대언을 통해서도 제가 분석했지만은 분명히 우리 한민족의 사상과 신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실체를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궁금해서 온 거지만 정말 지적인 사람들은 한국을 분석해야지만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날의 박물관에는 그 집단의 모든 정수가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 세계 박물관을 많이 다니고요. 심지어는 중국의 최근의 박물관을 다녀보면 정말 자괴감을 느낄 정도로 한국의 박물관들은 규모도 적고 내용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사상이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박물관의 이 우수성을 관람객시로 본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일시적일 수도 있는 거고요.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박물관은 우수성 얘기했을 때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질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박물관은 전시관이라든가 미술관이랑 다른 거예요. 그 집단의 모든 문화의 정수, 사상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국민의 교육의 장이에요. 그래서 학자들만의 몫이 아닌 거예요. 국민들의 몫이거든요. 그리고 자라는 청소년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반드시 심어줘야 될 교육의 장이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중국 사회과학원서 제가 발표를 했는데 그 사회과학원에 자체 박물관이 있어요. 그 규모에 정말 놀랐지만 정면에 들어가게 되면 시진핑이 말들이 쭉 있지만 현판이 걸려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박물관은 바로 그 교과서라는 얘기예요. 미래 교과서라는 이런 그 네 개 글이 싹 쓰여져 있는 거죠.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박물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유물들이 없으면 레플리카, 모조품 만들어서도 전시해서 국민들의 교육의 장으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가난한 중국인들의 정통성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자들처럼 소수라든가 아니면 강단의 주류의 견해만 반영하면서 우리 민족의 근본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건에는요, 역사적 사료적 시간도 있지만 신화적 시간도 있는 거고요. 고고학적 시간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민족의 고고학적 증거를 놓고 더 올릴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신화적 시간이라는 것은 한 집단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적 인식이거든요. 그것들은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됐는지는 불확실해요. 그리고 어떤 형태에 있는지도 불확실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끝까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중국도 일본도 더합니다, 우리보다. 그리고 유럽 세계들도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박물관들을 보게 되면 그 집단의 기원에 가서 처음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화적인 부분도 언급을 합니다. 관람객들도 이건 신화적인 부분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보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와서도 도대체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된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애매모호한 겁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흔히 말하는 고조선이죠. 이게 말씀드리는데 고조선이라는 용어 자체도 학술 용어도 아닙니다. 원래 정식 국명은 조선이죠. 거기에 올드란 말, 즉 고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의 삼국유사에 그리고 삼국사기에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이후에 쓴 거지만 그리고 일본인들이 악용한 거죠. 조선이란 국명이 있는 겁니다. 다만 에이션트라든가 이런 개념을 지어서 옛날 조선이라는 걸로 표현해야지 마치 고조선이 국명인 것처럼 지호 이런 식의 표현을 쓴 것이 현재 한국의 중앙국립박물관을 비롯한 박물관들의 전시 태도예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 밖에도 우리는 우리 민족의 최초의 정치체이면서 쉬운 국가이고 정신적으로 그 원액이 될 수 있는 조선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워요. 전 외국인들이 많이 왔을 때 그걸 통해서 한국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박물관을 보게 되면 한반도 유물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부 조금 만주 지역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민족의 역사는 처음부터 한반도 역사로 아이들에게도 청소년들에게도 외국인들에도 강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는 적어도 고려 이전에는 한반도와 그리고 만주 대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와 연관돼서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전시해야 되고요. 없으면 레플리카를 만들면 됩니다. 모방품을. 전 세계가 다 모방품을 전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인물들은 한 박물관에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모조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흔히 말하는 조선, 원조선이죠. 그리고 부여, 고구려, 발해 이들의 역사, 유물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말하는 모조품을 만들어서도 전시하고 우리 민족의 역사의 맥을 확실해줘야 되는데 이런 자세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물론 약탈된 유물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할 말이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역사나 박물관 관계자들이 그런 식의 표현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남의 문화재를 약탈한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약탈은 특히 제국주의 시대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형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다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도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일본이 실크로드를 탐험하면서 오단위 탐험대가 가져온 것들은 우리가 전시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잊어버린 문화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문화재를 찾아올 생각을 더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문화재들이 있었던 곳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문화재들을 복원을 해서 여기다 전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간에는 현재 확인됐던 외국에 나가 있는 또는 약탈된 우리 문화재의 자리를 거기다 복원해서 이것은 약탈된 곳이다.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의 교육으로 삼는 게 낫지 지금 우리가 약탈된 문화재를 전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중앙국립박물관의 특성으로 삼아서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최근에 일본 사람들이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이 박물관에서 만든 굿즈란 상품이 굉장히 날개 돋친 듯 팔리다고 합니다. 그거 희희낙낙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여기는 장사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에다가 좀 더 관여해서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을 만들어서 굿즈를 만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외국인들이나 저같이 직접적으로 남의 나라의 문화를 분석하고 국가정책에 활용하는 사람들은 와서 거기 박물관 설명하는 도록이라든가 또는 관련된 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집 가든지 박물관에는 이런 책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은 이 굿즈 상품에 열을 올리느라고
매대를 확장시키느라고 이런 도록이라든가 또는 역사, 문화 관련 책들을 전시하는 공간이 좁아졌다고 이런 소리들이 전때 들려옵니다. 이거 국립중앙박물관장을 비롯해서 정말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박물관은 학자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관이고요. 이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캐대원 등에 힘입어가지고 관람객 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우리 문화의 정서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기획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앞으로 10년, 20년 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많은 외국인들이 아마 같이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오랫동안 단일성을 띠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식구 공동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서양 세계는 일찍부터 다양한 종족이 섞였습니다. 심지어는 인종까지도 섞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일어난 현상들을 보면 유럽을 비롯해서 심지어 미국까지도 부정적인 영향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아마 심각할 거라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해야겠죠. 우리 받아들이는 자의 입장에서는 일단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서구 문화를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보다 확실히 하고 우리를 토대로 해서 받아들일 때 그 사회가 안정적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들어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도 알아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상식과 규범을 그들이 이해하고 그리고 지켜야 된다는 책임감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혹은 비자발적으로 온 간에 알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한국 정부라든가 시민사회에서는 이들에게 그런 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박물관을 비롯한 모든 문화시설들은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우리 민족의 고대 사상들, 예를 들게 되면 우리는 원래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런 정신을 갖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홍익인간이란 말로 표현되지만은 또 음식에서는 비빔밥이나 탕 문화로도 표현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배타적이진 않아요. 다만 정체성과 고유성을 유지했을 뿐이죠. 그랬을 경우에 앞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화 논리는 이런 고대 사상을 토대로 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 국계통 사람들은 중앙 몽골로이드를 주축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와는 얼굴이 다른데 우리는 북방 유목민족들의 피를 많이 받았다 보니까 외모가 굉장히 균형 잡힌 거죠. 이게 굉장히 탁월하다고 그래요. 서구적 맛에 가까워요. 확실히 중국과는 다르다. 일본 열도는 당연히 BC 4세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이렇게 확연하게 조몽계 얼굴과 우리계, 한반도계죠. 이들과 얼굴이 분명히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통상 이해하는 우리와 일본과 중국 이런 차이점이 있거든요. 근데 고대부터도 그랬어요. 삼국지에 보면 부여전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부여인들은 그 사람의 형태가 장, 그리고 백 이런 표현이 나요. 길고 또 하얗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지역이나 남쪽 지역 사람들보다는 부여 사람들이 등치가 크고 그다음에 얼굴이 하얀 것이죠. 이게 특성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제가 늘 주목하는 거지만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얼굴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 고구려 얼굴들만 제가 따로 전부 다 모아가지고 분석했는데요. 근데 고구려 얼굴들은 대체적으로 얼굴이 좀 깁니다. 길쭉하고요. 그리고 또 턱선이 부드럽기도 하고 그리고 단아한 모습을 띄우고 있어요. 그리고 눈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크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약간 실눈 정도? 이런 특유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거 볼 때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지역과는 다르다. 그리고 일본 열도와도 물론 다르죠. 그리고 근대로 내려오면은요,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이게 보면은 구한말에 관한 제가 쓴 책인데요. 여기 보면 당시 구한말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각각의 여행기를 쓰고 또 보고서를 쓰는데 그 중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관심은 결국 사람 아니겠어요?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서 표현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조선 사람들은 일단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덩치가 크다고 그래요. 이게 기록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은 얼굴이 백인종, 즉 코카사이드라는 표현이 진짜 나옵니다. 백인 얼굴에 가까운 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구려 얼굴이라든가 때때로 보게 되면 서양인 마스크와 연관된 그런 인물들의 상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우리 민족의 원액이 형성되기까지는요, 저는 8+알파라는 기능을 써요. 8개의 큰 길과 자그마한 길을 통해서 모여드는 최종 종착지가 여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각과는 달리 우리는 유라시아 전 세계랑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유전자 풀 속에서는 그런 면이 다분히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바로 고구려 고문벽화에 나오는 그 역사상이죠. 씨름 역사상이라든가 삼실총에 나오는 역사상이라든가 등등을 보고 분명히 우리랑 다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서역 사람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오늘날의 중앙아시아나 아니면은 현재 실크로드, 신장 위구르 자치족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미 그 사람들은 약 4,000년 전부터는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동쪽으로 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에게 주목을 끄는 것은 한나라 시대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요. 수나라, 당나라 때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고구려 고분벽화는 수나라, 당나라보다는 북위 시대에 거의 유사한 벽화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당연히 그때도 그쪽 실크로드를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6세기 후반쯤 가게 되면 소구티인들이 현재 고구려의 국경 근처인 영주라고 그러는데요. 요소지방에 해당하잖아요. 이런데 집단 거주지가 있었어요. 물론 시안이라든가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얼마든지 고구려 사람들과 접촉했거나 그들이 왔을 가능성이 있고요.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신라의 원성왕에서 보이는 무인상이 있잖아요. 이런 것에서 보듯이 고구려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을 겁니다. 더불어서 팔청리 벽화라든가 등등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앙아시아 서코스, 칼 던지기라든가 방울 던지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당연히 그들이 왔거나 그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죠. 악기는 당연히 고구려는 악기가 38가지가 있었는데 상당히 많은 수학계들은 중앙아시아족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고구려에 적어도 5세기 무렵에는 소구티인들과 많은 교류가 있었다. 다만 그들이 직접 여기서 얼마나 정착해서 우리 민족의 생물학적 특성, 즉 유전적 형질에 영향을 주었을까는 그건 아직은 검증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당시 때 고구려 지역에는 많은 중앙아시아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보통 동아시아 그러면은 한국 지역과 중국 지역, 일본 지역을 얘기하는데요. 한국과 일본은 그래도 타당한 편인데 중국 지역 그러면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동아시아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북쪽이라든가 남쪽이라든가 서쪽은 잘 안 들어가거든요. 현재 중국을 이루는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은 북쪽에서 내려온 투르크 계통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들이 세는 왕조도 있고, 그리고 서쪽에서는 오늘날의 중앙아시아에서 출발해가지고 실크로드 지역의 신장 위구르 자치족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양자강 이남에는 조금씩 달라지면서 특히나 오늘날의 남쪽 강남 지방에는요, 거긴 완전히 인종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동아시아라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황인종이 있지 않습니까? 황인종이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북방몽골로이드, 중앙몽골로이드, 남방몽골로이드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북방몽골로이드와 직결되어 있어요. 근데 중국은 일반적으로 중앙몽골로이드라고 그러지만 거기에 남방몽골로이드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복건성 일부와 광동성 지역은 전혀 남방몽골로이드고요. 그리고 내륙으로 하면 또 달라집니다. 물론 언어권도 다르죠. 그래서 상당히 애매한데 우리가 추상적으로 쉽게 동아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더라면 그래도 약간은 차이 있는 것이죠. 중국 계통 사람들은 중앙몽골로이드를 주축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와는 얼굴이 다른데 우리는 주로 북방 유목민족들의 피를 많이 받았다 보니까 평평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약간 갸름한 얼굴도 있어요. 그리고 눈이 째진 얼굴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은 좀 다릅니다. 일본 열도는 당연히 BC 4세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우리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종족적 우위를 보고 있지만 거기에 살고 있었던 조몽인들은 너무나 다른 종류의 인간들이에요. 종족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이렇게 확연하게 조몽계 얼굴과 우리가 말하는 대륙계, 아니 그들이 말하는 대륙계, 우리 말하면 우리계, 한반도계죠. 이들과 얼굴이 분명히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동경지방 같은 경우는 보통 7대3의 비율로 우리 쪽에서 건너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 확연해지고요. 그러나 동시에 관서지방이라든가 큐슈족 오게 되면 거의 9대1의 비율로 압도적으로 우리식의 얼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우리는 그런 조몽인들의 일부를 빼놓고 나선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다. 그런 중국과 우리는 차별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될 경우에 동아시아이니까 아무래도 몽골로이드니까 기본적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를 든 것이 뭐냐면 주로 이렇게 얼굴이 평평하다라든가 눈이 작다라든가 지방이 많이 껴있다든가 등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애매모호하지만 그런 추상적 범주로 분류하면 쉽게 이해는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분히 생태 환경의 차이점에 그래. 첫 번째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아니라 이 분야 전문가들의 견해인데 역시 기후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론들을 많이 봤는데 뭐 베리그만의 법칙, 알레스 법칙 그런 것들은 신체 조건 자체가 기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서구인들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코가 좀 크고 길쭉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콧구멍이 적은 편이에요, 사실은. 그럴 경우에는 이게 건조한 공기를 빨아들여가지고 저쇄시키면서 올라간다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팔다리가 긴 거 같은 경우는 더운 지방 가는 경우는 우리가 니글로이드라고 그러잖아요. 흑인종 계통들은 당연히 팔다리가 길어야지 땀을 배출할 수가 있어요. 이건 유럽인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까운 좀 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온대 지역에서도 조금 북쪽에 있고 한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 올라갈수록 사람은 결국 추위 때문에 형태가 달라져요. 형태가 덩치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추위에 견딜 수가 있고 표면적이 커지니까.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지방을 축적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슴이라든가 엉덩이가 커진다든가 이런 특성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찬바람이 몰아치고 그러다 보니까 눈 자체가 이거 적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지방이 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동아시아 특성이 아니라 그것은 몽골로이드 중에서도 북방 쪽의 몽골로이드의 특징이 바로 평평한 얼굴,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때 눈, 지방질 이걸 특성으로 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북방에서 내려오는 그런 코카사이드의 피가 섞인 흔히 말하는 북방 초원유목 문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투르크계 계통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알타이어 계통에서 문화가 들어오고 피가 섞이다 보니까 서구적인 마스크가 때때로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후대까지 영향을 주면서 잘생겼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각각 자기 학문 영역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생물학적 특성이잖아요. 생물학 특성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은 자연환경 중에서도 기후라든가 지형이에요. 일본적인 독특한 지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들이 일본 열대가 정착했지만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외모도 그렇고 내부의 어떤 기관에도 변화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이런 생물학적 요인이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사회적 요인이에요. 와의 문화 있잖아요. 와는 사람들이 보통 일본 그런 와, 그러니까 화 그러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이를테면 우리는 정의 문화가 강하다. 중국은 뭐 체면의 문화가 강하다.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우리가 잘 몰랐을 때 추상적으로 얘기한 것들이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많이 밝혀져 있고 상호 비교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시대는 지난 거죠, 사실은. 근데 와라는 거는 일본 사람들이 늘 내세우는 거기도 해요. 왜냐면 사실은 일본은요, 처음부터 그런 경향이 매우 강해요. 생태환경상 일본은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연을 두려운 존재로 생각해요. 늘 자연에 의해서 복속당하는 거고 침해를 방어하니까 우리처럼 친화적인 건 아니거죠.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의 기본 성격이 형성이 돼요. 모든 것에 주의를 해야 되고요. 집단주의가 강하고 방어도 집단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적 요인도 강하게 작용을 해요. 일본 열대 온 사람들은 우리 쪽에서 여러 지역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오랜 기간에 걸쳐가지고 하나가 됐지만 끝까지 그들은 통일되지 못해요. 각 지역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들 간에 서로가 경쟁체제가 되고 그리고 막부시대가 가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들은 늘 남을 눈치를 보는 것이지 그거를 좋게 말하는 우리가 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좀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요. 일본에서 고대 국가가 시작되면서 또는 발전의 큰 계기를 이루면서 문화가 시작되는데 그게 이제 불교 문화의 수입이거든요. 그때 거길 주도한 사람들은 사실은 고구려계의 백제계예요. 그리고 그걸 주도한 사람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송독태자예요. 쇼토쿠 태자인데요. 그때 그래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흔히 말하는 법률, 헌법에 해당하는 이런 17조의 이런 것들 만드는데 제1조에 보게 되면 화라는 말이 나와요. 이 화를 통해 가지고 위치를 잡고 이런 화라는 표현이 나온 것은 그만큼 그 시기에도 6세기 중반에도 화가 굉장히 당시 그 사람들의 국가적 아니 시대 정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화라는 것이 한자로 내려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원래 생태 환경상 그들은 그런 문화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런 정적 요건, 역사적 배경 때문에 늘 남의 눈치를 보면서 남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항상 조화를 지향한다는 그런 한문적으로 좋은 표현으로 된 건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과 공동체 의식과 함께 그걸 추진하는 것과
일본 사람들이 남이라든가 상대 집단을 강하게 의식하면서 또는 생존을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타 집단과의 정치적 군사적 공존을 위해서 하는 화는 의미가 다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연구자들은 이걸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자라는 똑같은 화를 쓰지만 우리도 화의 문화예요. 조화의 문화니까. 그러나 일본이 썼던 화와 우리가 지향하는 이런 화, 조화, 그리고 중국이 지향하는 것, 이거는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그 화 문화는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화의 문화가 지금 21세기에 적합할까? 그거는 좀 의문스럽게 생각해요.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지향했던 이런 조화를 지향하는 문화, 어쨌든 정신이라든가 형식이겠죠, 로직이겠죠, 논리. 그런 것들은 더 21세기형 문화에는 적합하다는 것이 제 학자적 견해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왜냐하면 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늘 그런 관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일본 사회 자체가 굉장히 좁은 단위로 되어 있어요. 늘 남을 의식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좁은 단위 속에서 그리고 무사 시대에는 더 강한 무사들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런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런 생태경 속에서 일본이 가질 수밖에 없는 독특한 건축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건축 구조는 주로 목조를 향해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다다미와 그다음에 그 창문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간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거 환경 속에서는 항상 조심하면서 남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꼭 그와 연관된 건 아니겠지만 사이간자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 간, 사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산업 공상과 함께 양반, 중인, 상인, 천민 이렇게 구분이 확실한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느슨하고요. 일본은 굉장히 심합니다. 이런 신분제도가. 그래서 이런 속에서는 일본은 철저하게 남을 의식하고 그다음에 남과 더불어 살겠다는 그런 삶의 형태를 갖지 않으면 사회가 붕괴되는 것이죠. 일본 사회에서 자신이 남과 다르다는 그런 독창성이라든가 창조성을 발휘하게 되면 일단 그 사회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이지매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일본은 그런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한때는 그것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그 사회 발전에 유리했었어요. 일본이 마쿠 시대가 끝나고 드디어 근대화가 시작됐을 때 모든 국민들은 총동원돼서 일사불란하게 위계 질서 속에서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근대 사회에서는 어디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근대 사회는 산업사가 되고 노동자가 있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효율적으로 기계가 같은 시스템을 유지되기 때문에 일본은 여기에 성공한 것이고요. 우리는 사실은 맞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시대가 요구하는 거니까 우리도 그걸 채택해서 성공을 했고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독창성, 자율성, 그리고 개방성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문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일본은 다양한 요인들, 경제적인 요인도 있고 이제 프라자 협정을 통한 미국의 압박도 있고 그래서 잃어버린 30년까지 왔지만 그건 일본 문화가 가진 한계라고 봅니다. 일본의 지식인도 이거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 문화의 기본 특성을 좀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원래 좀 자유의지가 강해요. 그러니까 남에게 복속당하지 않는 그런 오만함도 있고 이런 것들이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은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는 좀 유리하게 작동하는 거죠. 중국 문화의 체면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체면하고는 다른 겁니다. 면제라고 그러는데요. 중국에서는 그것이 일테면 예와 악, 도와 연관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의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이 체면인데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체면이란 것은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거고 허례허식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출발이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생존 공동체고 생활 공동체고 역사 공동체니까 문화도 공동체고 대부분의 상식이 통하는 겁니다. 중국은 전혀 다릅니다. 모든 것이 각계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는 지배와 피지배 간급이 때에 따라서 정적, 서열, 랭크가 형성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문화의 예라든가 도라든가 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배계급이라든가 그들의 이데올로기이고요. 그들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된 것이지 일반 백성들은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중국에서 얘기하는 예를 아는 겁니다. 덕을 알고 그리고 공동체식도 있고 거기에 반해서 중국은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서로 남인 겁니다. 종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운명도 다르고 그래서 외적이 쳐들어오더라도 우리처럼 일치단결해서 적을 방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성리학에서 말하는 그런 성격은 구분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소위 기층문화, 백성들 다수의 문화를 볼 때 그 표현은 적당하지 않다. 다만 특별한 상층에 있는 시대마다 상층부에게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들어서 중국의 젊은이들 또는 일부 사람들이 굉장히 과시적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보다는 차라리 현재 중국이 갑자기 잘 살게 되면서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졸부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중국이 갑자기 살게 된 것이고요. 중국은 정말 못 사는 나라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997년도 전까지는 중국은 그렇게 넉넉한 사회가 아니었었고요. 등서병이 경제특구 전략을 시작하면 1979년도 이전까지는 정말 비참하게 살았던 거죠. 제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지방에는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91년도부터 중국에 오지도 많이 다녔는데 그런데 갑자기 중국이 시진핑 정부 들어서서 이제 경제적으로 성장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세계 2위 그리고 나아가서는 1위를 목표로 한다고 선언할 정도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그런 많은 의식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중국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지 중국인들이 오랫동안 간직하고 만들어온 문화적 현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중국과 일본과 한국은 정말 협력해야 돼요. 그런 한편으로서는 경쟁 관계가 되고요. 더군다나 중국은 너무나 강력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다소 위협감도 느끼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예전에 일본을 알기 위해서 노력했듯이 이젠 중국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런 것 가지고 그런 식의 접근하게 되면 우리도 실수하게 되는 거죠. 중국의 실체를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생물학적으로 정말 어떤 이유 때문에 세계가 또는 서양인들이 우리를 좋아할까? 기본적으로 우리 잘생겼어요. 그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대 기록에도 그렇고 구한말은 많은 외국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조선 사람들은 잘생겼다. 이런 거는요, 실제로 그렇다고 그래요. 문화적으로 보면은요, 한국 사람들의 외모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문화적으로 일단 한국 사람들은 매너가 좋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렇듯이 시대마다 그런 어떤 정신이 있듯이 지금 시대를 반영해서 우리가 입는 의복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세련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우수한 거죠. 사실 얼굴 인류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조영진 교수가 참 독보적인데 얼굴 인류학이라든가 아니면 진화 인류학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그 설명이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있는 데가 어딥니까? 온대 계절풍지대잖아요. 그리고 북방의 추운 문화, 남방의 더운 문화가 만나는 데잖아요. 그리고 사계절이 분명하고 그리고 산도 있고 강도 있고 평원도 있고 바다도 있고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생물학적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혈연적으로도 북방계도 다양하지만 쉽게 북방계와 남방계로 나눌 경우에도 피가 섞이니까 턱이는 균형적 얼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균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전체 신체적으로 보면 크고 작고 간의 인체 비례 법칙이라는 거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한국은 거기 적합하다는 거죠. 얼굴도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얼굴형을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대요. 그렇다면 이 얼굴이 있으면 면적이 있잖아요. 페이스가. 그랬을 경우에 여기 있는 구성 요소들, 눈이라든가 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배합 비율이 굉장히 균형적이래요. 그래서 모든 미의 기준은요, 어느 인종을 막론하고 종족을 만나라고 가장 기본은 뭐냐면 균형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한국 사람들은 외모가 그리고 얼굴도 굉장히 균형 잡힌 거죠. 이게 굉장히 탁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한국 얼굴을 좋아하는 거래요. 얼굴 인류학이라든가 진화 심리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근데 그리고 당연히 최근에 들어서 한국이 성장했으니까 관심도 있지만은 얼굴이 서구적 마스크에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이 서구적 마스크에 가까워요. 그러면 서양인들에게는 보다 친숙하고요. 나머지 다른 인종들에게는 또 한국이 한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영향 끼쳤던 서구에 가까운 얼굴하고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한국은 굉장히 글로벌리적인 이런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학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제가 역사학자니까 과거의 사례들을 보잖아요. 그럼 중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굉장히 깨끗하고 그리고 온화하다고 순하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조상들의 표정은 구한말에 지식인들이 외국인들이 쓴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순하고 잘생긴 그 너그러운 표정이었다는 건 확실해요.